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오늘 함께할 오디오북은 일본 문학의 거인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추리소설 옅은 화장을 하는 남자입니다. 화장이라는 게 요즘 시대엔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도 가볍게 화장을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긴 하지만 이 소설이 쓰여진 건 1961년입니다. 그 시대의 중년의 남자가 화장이라. 무대에 오르는 배우도 아니고 도대체 화장을 하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남자가 새벽 5시 무렵 자동차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다면 거기 숨겨진 사연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모순과 동기, 인간 심리와 본성의 어두운 면을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이른바 사회파 추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던 마스모토 세이초. 1960년대 일본, 논밭이 펼쳐진 어스름한 새벽 도로 위에서 시체가 발견되며 시작하는 이번 추리소설 옅은 화장을 하는 남자. 저와 함께 들어볼까요? (3월 3일) 새벽 5시 반쯤이었다. 잠목이 우거진 숲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주변은 아직 어두컴컴했다. 숲자락과 멀리 보이는 집들의 지붕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다. 논밭과 자동차들 위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변두리라 그런지 주택보다는 논밭이 더 많았다. 우유 배달원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달리고 있었다. 핸들에 걸어둔 봉지 안에 가득 담긴 우유병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달그락 소리를 냈다. 배달원은 집집마다 돌며 우유를 배달했다. 그 주택가를 벗어나 다음 마을에 닿을 때까지 양옆으로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아직 초가 지붕을 얹은 농가가 남아 있었는데 서리가 지붕 위에 눈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달 기울었다. 우유 배달원은 17살 소년이었다. 소년이 논두렁길에 내려앉은 서리 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쪽에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년은 이상한 곳에 자동차가 서 있다고 생각했다. 최근 자가용을 타는 사람 중에는 차고가 없는 집이 많았기 때문에 차를 바깥에 세워두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인가와 너무 떨어진 길 한복판에 차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자동차 지붕 위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소녀는 왜 이런 곳에 자동차가 서 있을까 생각하며 차 안을 쳐다보았다. 한 남자가 핸들 위에 엎드려 있었다. 마치 졸고 있는 듯 했다. 이내 소녀는 자동차가 그곳에 서 있는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자동차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앞쪽 도로 한가운데 공사 중 통행금지라고 적혀진 표지판이 보였던 것이다. 아마도 자동차는 여기까지 왔다가 노란색과 검은색 선으로 굵게 색칠된 그 표지판을 보고 멈췄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로는 앞으로 쭉 뻗어 있고 새로운 주택가로 빠지면서 구부러진다. 따라서 공사장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이다. 최근 도쿄는 곳곳에 도로를 파헤쳐 공사를 하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도로를 오늘 갑자기 파헤치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소녀는 자동차가 왜 계속해서 그곳에 가만히 정차해 있는지 이상했다.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멈춘 거라면 후진을 하면 될 일이었다. 그때 우유 배달원 소년에게 어떤 생각이 스쳤다. 뒤를 돌아보니 길에 하얗게 쌓인 서리 위로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는 어젯밤부터 여기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17살 소년도 금방 깨닫게 되었다. 당연히 운전석에서 졸고 있는 듯한 남자도 수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연유로 소녀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동차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한동안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있어 생김새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앞쪽으로 쏠려 있었다. 해가 뜨기 전에 어두컴컴한 상황이라 자세한 것을 볼 순 없었지만 그 모습만큼은 보였다. 소녀는 두 가지 경우를 상상했다. 하나는 차 안의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혹시 남자가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이었다. 소녀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다. 운전대에 엎드린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자고 있는 거라면 호흡을 할 때마다 어깨 부분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정상일 것이다. 결국 소녀는 급히 자전거의 방향을 돌려 왔던 길로 다시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파출소가 저쪽 너머에 있다는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그곳은 도쿄도 내리마구 가스가초 2의 10번지 도로 위였다. 파출소에서 급하게 상황을 보고한 지 1시간쯤 지나 경시청 수사 일과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차종은 녹색 르노였다. 피해자는 소년의 말대로 여전히 핸들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당시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남자의 목에 로끈이 3중으로 감겨 있었는데 그걸 뒤쪽에서 잡아당겨 묶은 모습이었다. 죽은 피해자는 꽤 고급스런 코트에 양복을 입고 있었다. 검취할 때 양복안을 조사했고 소지했을 법한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어 정상적으로 세운 상태였다. 피해자의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머리숱은 다소 적었지만 검고 윤기가 흘렀다. 남자에게 가해진 공격은 노끈으로 목을 조른 것만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면 남자의 머리 후두부에 희미하게 피가 배어나와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맞은 자국이었다. 현장 검증을 통해 흉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바로 알아낼 수 있었다. 자동차의 뒷좌석 바닥에 스패너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스패너에는 희미한 핏자국과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감식반이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검시를 실시했다. 사후 경과 시간은 9시간에서 10시간. 다시 말해 지난밤 3월 2일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일어난 범행으로 추정되었다. 노끈으로 목을 조른 것이 치명적이었다. 범인은 우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일격을 가해 남자의 의식을 잃게 만든 상태에서 목에 노끈을 감아 숨통을 끄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전방에 놓인 공사 중 통행금지라는 도쿄도에서 제작한 표지판이었다. 조사를 해보니 그 도로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범인은 어디선가 그 표지판을 가져와 차를 멈추게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다. 자동차 번호판으로 피해자의 신호는 바로 확인되었다. 그 전에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명함도 발견되었다. 명함에 따르면 피해자는 도쿄도 주오구 교바시 오다 고무 주식회사 서무과장이었다. 이름은 소무라 다쿠조. 이후 54살로 판명되었다. 자택은 내리마구 다카마스초. 사건 현장에서 자택은 채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시체는 발견된 현장에서 바로 경찰병원으로 옮겨져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병원에서 나온 소견도 대체로 검시 결과와 같아서 범행 시간은 지난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틀림없다고 결론이 났다.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위장에 든 내용물도 알 수 있었다. 굴튀김과 채소조림이 나왔다. 소화가 된 정도로 보아서 저녁을 먹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말은 피해자의 부인과 동네 주민들의 목격담을 통해서도 대체로 틀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부검을 통해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피해자의 검은 머리카락이 실은 흰머리를 염색한 것이란 사실이었다. 피해자 소무라 다쿠조의 가족은 40살인 아내 준코뿐이었다. 자녀는 없었다. 수사관이 소무라 다쿠조의 자택을 찾아간 것은 그날 아침 9시쯤이었다. 그때 부인 준코는 막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어젯밤 외출을 한 채 아직 귀가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사정은 곧 밝혀졌다. 우선 수사관이 남편의 죽음을 알리니 부인 준코가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이어 그녀는 이런 말을 내뱉었다. 그 여자가 죽인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 형사님, 그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준코가 언급한 그 여자는 가자마스 유리라는 여자로 피해자 소무라 다쿠조의 내연녀였다. 그녀는 시나마치의 집을 얻어 살고 있었다. 나이는 23살로 소무라 다쿠조와는 2년 전부터 사귀었고 그 두 사람이 시나마치의 살림을 차린 건 반년 전이라고 했다. 유리는 원래는 긴자에 있는 술집의 종업원이었는데 그곳에 자주 드나들던 다쿠조가 그 여자와 사귀게 된 것이었다. 유리는 다쿠조와 살림을 차린 후 긴자에 있는 술집을 그만둔 후에도 남자가 방문하지 않을 때에는 친구가 운영하는 이케부쿠로의 클럽에서 심심풀이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내 준코가 남편의 내연녀 유리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년 전이었다. 아직 유리가 긴자의 술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남편 다쿠조와의 사이를 눈치챈 것이었다.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 다쿠조가 시나마치에 따로 살림집을 얻은 후부터 유리를 향한 아내 준코의 증오는 심해졌다. 경시청 수사관이 다쿠조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찾아갔을 때 내연녀 유리가 남편을 죽였을지 모른다고 부인 준코가 무심코 말한 데는 바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이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지갑에 관해서도 부인에게 질문했다. 준코는 지갑의 내용물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남편이 평소에 2만에서 3만엔 정도는 늘 가지고 다녔으니 지난밤 역시 그 정도의 돈은 지갑 안에 들어있었을 거라고 대답했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오다 고무 주식회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꽤 잘 나가는 중견회사였다. 거기서 서무과장을 하던 소무라 다쿠조는 판공비를 포함해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 그가 예전부터 여자가 접대하는 술집을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일 듯했다. 여러 각도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소무라 다쿠조의 그날 행적이 밝혀졌다. 그는 저녁 6시 반 무렵 교바시에 있는 회사에서 나왔다.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자신의 차를 운전해 퇴근했다. 그런 그가 다카마스초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돌아간 시각은 저녁 7시 반쯤이었다. 이미 어두워진 뒤였지만 그가 퇴근한 것을 동네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남편이 귀가했을 때 저는 집에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 후 반드시 집으로 바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6시쯤 외출을 했다고 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이케부쿠로에 있는 극장으로 갔어요. 아마 남편은 내가 외출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모양이에요. 그도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 문을 열고 들어왔겠죠. 그녀의 그런 증언도 동네 주민의 목격 진술과 일치했다. 자동차를 타고 퇴근한 다쿠조가 현관문 앞에서 덜커덕 소리를 내며 열쇠를 꽂는 모습을 본 이웃이 있었다. 점심때 굴튀김과 채소조림을 만들어뒀어요. 그걸 찬장에 넣고 외출했는데 돌아와 보니 식탁에 그걸 먹은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그러니 아마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저녁으로 그걸 먹고 난 다음 다시 외출을 한 걸 거예요. 준코의 그 증언 역시 부검석형과 일치했다. 피해자의 위장에서는 굴튀김과 채소조림이 나왔던 것이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다쿠조는 아내가 집에 없어 따분했는지 아니면 외출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1시간 반이 지난 밤 9시쯤 집을 나섰다. 그때 역시 다쿠조의 자동차를 목격한 이웃이 있었다. 그 목격자는 근처에 사는 주부였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나가는 순간에 어두침침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운전하고 있는 다쿠조 씨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녀는 진술했다. 그렇다면 다쿠조는 그 시간에 과연 어디를 가려고 한 것일까? 그의 차가 멈춰있던 방향으로 대강은 추측이 가능했다. 그 길로 직진해 가면 가자마스 유리가 사는 도요시마구 시나마치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는 가는 길에 갑자기 자동차를 세워야 했다. 느닷없이 도로공사 표지판이 길 가운데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도로에는 아무런 공사도 없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그 표지판은 원래 그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다른 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것이었다. 다쿠조는 평소에도 자신의 집에서 그 도로를 지나 시나마츠로 운전해 가곤 했기에 만약 도로공사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 길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표지판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범인이 그 순간 차 안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범행은 확실히 계획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범인이 과연 소무라 다쿠조를 범행 목표로 삼았는지의 여부였다. 그 도로를 지나는 사람은 다쿠조뿐만이 아닐 것이다. 일부러 도로 표지판을 그곳에 옮겨 놓았다면 그 누구의 차든 멈추게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서 형사들은 그 일대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다. 실제로 그것을 지나간 자동차가 있었다. 그러자 저녁 8시 반 전까지는 도로 위에 그 표지판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공사 표지판이 세워진 것은 8시 반 이후라는 말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다쿠조를 노렸다는 걸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단정짓기에 문제가 있었다. 다쿠조가 그날 밤 반드시 그 시각에 그 도로 위로 운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거기다 다쿠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녁 식사 후 그저 무심코 시나마치에 갈 마음이 생긴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범인은 8시 반 이후 그 도로를 지나가는 어떤 자동차라도 멈추게 만들어 강도짓을 할 생각이었다고 보아야 했다. 어쩌다 보니 다쿠조의 자동차가 걸려들어 살인이 일어났고 범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것이다. 지문은 철저히 조사했다. 통행금지 표지판에 지문이 잔뜩 묻어있긴 했지만 전부 도로공사 현장에 일하는 인부들의 지문뿐이었다. 공사장 인부들이 제일 먼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인부가 그날 밤 범행 추정 시각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다. 범인이 사용한 스패너에도 그리고 차 안 어느 곳에도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다. 범인은 일단 장갑을 끼고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공사 표지판을 가져온 다음 이후 걸려든 자동차 주인을 덮쳤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 살인으로만 수사하진 않았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 그렇기에 치정 관계에도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부인 준코와 내연녀 유리도 철저하게 조사했다. 부인 준코가 이케부쿠로에 있는 영화관에 갔다는 사실은 증명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그녀의 행적이 꽤 흥미로웠다. 준코의 그 특이한 행적은 피해자의 내연녀 유리를 치조한 다음 밝혀졌다. 유리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저는 그날 영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쿠조 씨도 오지 않는 날이었고 늘 도와주러 가던 이케부쿠로 바에도 가지 않았고요. 근데 7시 반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준코 씨가 찾아왔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쿠조 씨가 제 뒤를 봐주면서부터 아내 준코 씨가 저에게 엄청나게 히스테리를 부렸거든요. 걸핏하면 제 집에 찾아왔다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서 사죄하기 바빴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말을 심하게 하니까 저 역시 점점 화를 참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 아니겠어요? 결국엔 부인과 말싸움까지 하게 됐죠. 아무튼 부인 준코 씨는 툭하면 제 집에 쳐들어와서 저에게 엄청난 욕을 일삼았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라는 둥, 이 집은 너 같은 짐승을 재워줄 집이 아니라는 둥, 그 폭언이 말도 아니었어요. 그 여잔 정말 특이했다니까요. 한바탕 하고 돌아가면 2, 3일 정도는 잠잠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면 또 분해지는지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선 똑같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엔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도 부인이 저녁 7시 반쯤에 제 집을 찾아와서 10시가 넘어까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다가 돌아갔어요. 유리의 진술에 따라 수사관은 부인 준코를 다시 찾아가 그 내용을 언급했다.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준코는 그날 저녁의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영화를 보았다곤 했지만 실제로는 영화관에서 1시간도 채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녁 7시쯤 영화관을 나와 30분 뒤에 시나마치의 유리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그 시각에 준코가 유리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제3자의 목격 진술이 나왔다. 유리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이 지나가다가 저녁 7시 반쯤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는 준코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이웃 주민이 어떻게 그 동네에 살고 있지도 않은 준코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준코와 유리, 그 두 사람이 벌이는 싸움이 그 동네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사실 유리가 그곳으로 이사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한 유부남의 내연녀라는 사실은 주변 이웃에 바로 알려졌다. 다구조가 사흘이 멀다 하고 자동차를 바깥에 세워두고 자고 간 다음 날엔 어김없이 조강지쳐 준코가 쳐들어와서 접 유리와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싸워댔다고 했다. 이후에도 그 두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자주 집 밖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에 그 집의 내밀한 사정을 여기 동네 주민은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부인 준코가 내연녀 유리의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 주민은 또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두 여자가 싸움을 하는 빈도수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던 모양이다. 그 사실은 내연녀 유리의 진술에서도 드러났다. 한 달 전부터는 준코 씨의 행패가 더 심해졌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선 그 화풀이를 저에게 다 쏟아부었던 거죠. 며칠 전에 찾아왔을 땐 5만 엔 정도를 제 머리를 향해 던지더니 그 돈이나 먹고 떨어지라고. 몇 푼도 안 되는 돈으로 마치 거지한테 적선하듯 돈을 던지니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 돈을 부인을 향해 던졌죠. 그날 우리 두 사람은 대판 싸웠어요. 그러고는 3월 1일 그날 저녁에 다시 제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제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리겠다는 둥, 음식에 독을 넣어 죽여버리겠다는 등 아무튼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도 보통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진 않았죠. 당한 만큼 갚아줬어요. 그러니 준코 씨는 또 내 말에 흥분해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진 거죠. 수사관은 유리 이야기를 들으며 완전히 상극인 두 여자가 으르렁거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유리의 말이 모두 사실인지 준코에게 확인을 하자 단어 선택은 다소 달랐지만 그녀 역시 그것을 인정했다. 그 유리라는 여자가 남편을 완전히 구워 삶았어요. 예전에 남편은 저한테 월급 봉투를 제대로 가져다 주었는데 그 여자가 생긴 뒤로는 변변히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모든 걸 그녀에게 빼앗기고 있다고요. 저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어요. 게다가 남편과 최근 한 달 정도는 사이가 더 나빠져서 우린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안 들어오는 날 밤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울컥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다음 날이면 그 여자한테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말 지독한 여자라니까요. 내 연녀 주제에 저한테 절대로 질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진짜 부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 유리라는 여자 서슬이 펄했다니까요. 사건 당일 밤인 3월 2일 저녁, 준코가 유리의 집으로 들이닥쳐 약 3시간에 걸쳐 말싸움을 벌인 사실도 인정했다. 그렇게 준코가 밤 10시가 넘어 유리의 집을 떠난 것은 동네 주민도 본 모양이었다. 근처에 사는 주부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다 준코가 현관문을 쾅 닫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준코의 떠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유리가 고개를 내밀더라는 것이었다. 당황한 주부가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다가 유리와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마주쳤다. 그때 유리는
겸연쩍은 듯 절반은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죄송해요. 저 여자가 보통 시끄러운 여자가 아니거든요. 저런 아내라면 그 어떤 남편이든 싫어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그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어쨌든 이로써 소무라 다쿠조가 살해당한 범행 추정 시간에 부인 준코가 내연녀 유리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각에 자신의 집에서 준코와 있었으니 서로 으르렁대던 두 여자는 뜻밖에도 서로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셈이었다. 경시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본부를 설치하고 범인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첫 번째로는 강도 살인일 가능성에 염두를 두었다. 통행금지 표지판을 이용한 수법으로 보아서는 주변 지리에 밝은 인물이라고 추정했다. 우선 그 일대의 불량배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곳을 지나는 자동차라면 모든 목표물로 삼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 소무라 다쿠조를 둘러싼 치정관계 또한 조사했다. 이미 죽은 피해자가 내연녀를 두고 있었으니 또 다른 여자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형사들은 다쿠조가 근무했던 오다 고무주식회사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탐문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했다. 소무라 다쿠조는 서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유능한 남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가 그 위치에 오른 것은 오랫동안 한 회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자동 승진을 한 것이었다. 그런 다쿠조는 특이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업무에서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지만 회사 돈을 몰래 착복하는 일에 묘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판공비 역시 반 이상을 자신의 주머니에 교묘하게 챙겼다고 했다. 또한 유리라는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도 회사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윤리적으로나 금전적인 면에서나 그의 행실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사장 역시 곧 본인을 불러 경고를 한 다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사시킬 마음 또한 있었다고 진술했다. 어쨌든 죽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사원들 사이에서 그는 짠돌이 과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렇게 돈 욕심이 지나친 남자일수록 지갑을 열어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돈은 극도로 아끼려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서무과장 정도가 되면 아래 직원이 10명 이상일 것이다. 그렇기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래 직원들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과장이 사비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다쿠조에겐 그런 일이 없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소무라 다쿠조에게 있었다. 그건 그가 굉장히 멋을 부렸다는 것이었다. 이미 머리카락의 반 정도가 흰머리였지만 그는 항상 염색을 했다고 한다. 염색 비용이 비싸기에 여성도 아닌 남성이 미용실을 찾아 자주 염색을 하는 건 드문 일이었음에도 그는 그 돈만은 아끼지 않고 윤기 나는 검은 염색머리를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다녔다. 소무라 다쿠조는 젊었을 때 상당한 미남으로 이름을 날렸던 모양이다. 하지만 젊었을 때 미남이었던 사람일지라도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피부가 늘어지면서 늙어가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다쿠조는 젊은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외모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다. 옅은 빛이 들어간 색안경을 끼고 다니기도 하고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는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멋을 낸 소무라는 인근 술집들을 자주 들락거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거기서도 다쿠조는 씀씀이가 인색한 손님이었다. 접대하는 아가씨들을 자기 테이블로 불러 모으는 건 좋아하면서도 그녀들에게 하이볼 한 잔을 사준 적도 팁을 챙겨주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 자신이 마시는 술 역시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것이 아니라 값싼 술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굳이 술집을 들락거렸던 이유는 어쩌면 거기서만큼은 자신의 외모를 조금이나마 뽐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걸로 보인다.
인기가 많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의 기분을 잊지 못하고 여러 술집을 배회한 것이 분명했다. 닭구조에 대해 묻자 술집의 아가씨들은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 아저씨 추잡스러운 남자였어요. 그 사람이 희죽거리면 소름이 다 돋았다니까요. 더구나 얼굴에 살짝이긴 하지만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남자가 화장이래요? 더구나 그 색안경은 대체 뭔지. 그 안경 너머로 뭔가 음험한 시선으로 우리를 흘끔거리곤 했다니까요.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모두 한 번쯤은 그에게 추파를 받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가씨들은 누가 그런 아저씨를 상대하겠냐며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유리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닭구조와 인연을 맺고 그와 살림까지 차리게 되었을까? 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기라면 아무리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와도 그런 남자와 살림을 차리는 건 사양했을 거란 설명이었다. 유리가 예전 동료들에게 닭구조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를 형사가 묻자 아가씨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밥맛이 없어 죽을 것 같은데 걔는 또 그렇지 않았나 봐요. 뭐 자기가 이미 선택한 사람이니 뒤늦게 불평해봐도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유리 자존심에 뒤늦게 우는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짠돌이 닭구조 씨가 유리한테는 지갑을 열었나 보죠. 살림도 차렸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동료들은 닭구조의 부인 준코가 유리와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유리가 그 본처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유리를 찾아와서 엄청나게 히스테리를 부린다던데. 근데 저라면 그 기회에 그런 남편이랑은 바로 갈라설 텐데 말이에요. 우린 상대하기도 싫은 남자였지만 뭐 부인 입장에서는 소중한 남편이었을 테니까 다른 젊은 여자한테 뺏기면 억울하긴 했겠죠. 형사가 닭구조에게 유리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느냐 묻자 아가씨들은 모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피식거렸다. 요컨대 죽은 닭구조는 회사 사람들에게나 술집의 여자들에게나 호감을 주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러니 치정살인으로 사건을 파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형사들은 여전히 신중했다. 닭구조의 재산과 생명보험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대부분의 돈을 자기 외모치장과 내연녀 유리에게 쏟아부었는지 남아있는 재산도 많지 않았다. 유일하게 남은 재산은 아내 준코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뿐이었다. 그것도 시가로 따져봤자 겨우 200만 엔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생명보험도 고액의 보험 상품도 없었고 그저 우체국에 간이보험만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으로 인한 가정 불화의 동기를 두어 부인 준코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형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알리바이는 확실했다. 사건 당일 저녁 6시쯤 집에서 나와 7시 반쯤에는 유리가 사는 집을 찾아갔고 3시간 가까이 그곳에 머물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유리의 집을 나왔다. 하지만 한 형사가 몇 가지 가설을 들어 이러한 범행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부인 준코가 유리와 한동안 싸움을 벌이다 유리가 잠시 자리를 피한 8시경쯤 그 집을 빠져나온다. 그런 후 서둘러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 시각에는 남편 닭구조가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을 때이다. 부인 준코는 몰래 스패너를 들고 집 안에 숨어 들어간 뒤 남편의 후두부를 내려친다. 정신을 잃은 남편의 목을 록군으로 감아 힘껏 조른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에는 확실한 문제가 있었다. 닭구조가 9시쯤 외출하는 것을 동네 주민이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닭구조는 살아있는 목숨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까지 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형사는 또 다른 가정을 추가했다. 아내인 준코가 미리 도로 위에 공사 표지판을 가져다 세워둔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남편의 자동차 뒷좌석에 몰래 숨어든다. 9시경 남편 닭구조가 외출을 하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운전을 하다
도로 위 표지판을 보고 차를 멈춘다. 그때 뒷좌석에 숨어있던 아내 준코가 스패너로 후두부를 내려치고 노끈으로 남편의 목을 졸라 죽인다. 그런 다음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다시 시나마치에 있는 유리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렇게 수정된 가설에도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 이 모든 가정이 다 들어맞기 위해선 기가 막힌 우연이 여러 차례 필요로 했다. 남편이 다시 외출을 하리라는 우연도, 차를 몰아 표지판을 세우던 그 도로를 지나갈 거라는 우연 역시 모두 일치해야만 범행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우연히 거듭하는 장치를 만들어 두기엔 내연녀를 두고 있던 다쿠조는 저녁 6시 반 퇴근에 바로 집에 돌아올 때도 있고 밤 9시 또는 새벽 2시나 3시에 돌아올 때도, 그것도 아니면 내연녀의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런 남편의 불규칙한 행동 패턴으로 인해 아내 준코가 형사가 제시한 가설대로 남편을 살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 가설의 가장 큰 허점은 만약 준코가 유리의 집을 찾아가 싸움을 벌이다 말고 잠깐 자리를 비웠더라면 내연녀 유리가 형사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했을 거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서로 싸워대던 준코가 범행 추정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내 준코에게 살인 혐의를 씌울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유리는 담당 수사관에게 7시 반쯤 찾아온 준코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자신의 집에서 버티고 있어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니 피해자 다쿠조를 죽인 사람이 부인 준코일 리가 없었다. 한편 범인이 내연녀 유리라고 생각해 범행 가설을 세우는 형사도 있었다. 가설의 내용은 이러했다. 다쿠조가 살해된 것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이다. 그 시각 준코가 유리의 집에 있었으니 유리 자신이 집을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유리가 집을 찾아온 준코에게 마시라고 건네준 찻잔 속에 슬그머니 수면제를 넣었다면 어떨까? 부인 준코가 그 차를 마시고 결국 잠에 빠진다. 잠든 걸 확인하고 유리는 집을 나와 다쿠조와 미리 약속한 곳으로 간다. 다쿠조 역시 유리를 발견하고 자동차에 태운다. 그렇게 달려가다 사건이 일어난 인적 드문 도로를 지날 무렵 유리는 숨겨온 스패너로 남자의 머리 일격을 가한다. 그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그 남자의 목을 졸라 숨통을 끊는다. 그런 다음 근처 공사 표지판을 끌고 와 자동차 앞에 세워둔다. 모든 범행을 마친 후 서둘러 자신의 집에 돌아왔고 부인 준코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 10시가 다 되어 깨어난 부인은 내연녀 유리의 그 부재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유리의 범행을 의심한 형사의 가설이었지만 이 또한 억지스럽다는 이유로 형사과장의 퇴짜를 맞았다. 내연녀의 집에서 부인 준코가 1시간가량 잠들었다면 깨어난 후 그 사실을 절대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 더구나 남편의 내연녀 유리를 극도로 증오하고 애초에 유리를 범인으로 의심했던 준코가 그 중요한 사실을 수사관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형사들이 준코와 유리 두 사람을 번갈아 의심해가며 가설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주변을 조사했지만 모든 가설 시나리오들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수사본부에서는 강도살인에 중점을 두고 백방으로 수사에 몰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범인에 대한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소무라 다쿠조의 장례식이 열렸다. 내연녀 유리의 모습은 장례식에서 보이지 않았다. 설령 찾아왔다 해도 부인 준코가 그녀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을 터였다. 형사들은 그날 밤 조문객들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잠복해서 지켜봤지만 그 역시 성과는 없었다. 수사본부는 2달 만에 해산되었고 부인 준코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내연녀 유리 역시 시나마치의 집을 나와 친구가 운영하는 바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 후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본초와 첩을 둘러싼 범죄 사건이 연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본초가 첩의 집에 쳐들어가 폭력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본초가 첩의 아파트로 숨어들어 잠자고 있던 남편과 첩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세 번째는 첩이 본처의 집으로 쳐들어가 눈앞에서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다. 불륜 사건에 따른 사건 사고가 도쿄시에 연이어 발생해 연일 신문 1면을 채웠다. 그리고 어느 이른 봄날 유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그녀가 새들어 살고 있던 아파트의 관리인이었다. 발견 시각은 밤 11시쯤이었다. 자살 사건은 주로 관할 경찰서에서 다룬다.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검시관과 함께 현장 검증을 했다. 그녀의 장례식은 이틀 뒤 오후 3시에 열렸다. 거기서 수사관은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유리가 죽고 난 다음 날 밤 늦은 시간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 죽은 유리가 유서를 남겨놓지 않았는지 끈질기게 물었다고 했다. 사실 죽은 유리는 유서를 남겼다. 아파트 관리인이 대강의 유서 내용을 전해주자 그 중년 여성은 혹시 또 다른 유서가 존재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유리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했다. 관리인은 그녀의 그런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져 고인과의 관계를 물었고 그녀는 그저 친구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리인은 지금까지 그 중년 여성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과연 그 여자가 죽은 유리의 친구인지가 의심스럽다는 말이었다. 그 기이한 이야기는 2년 전 다쿠조 살인 사건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했던 관할 경찰서의 형사과장 기획까지 흘러들어갔다. 형사과장은 문득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늦은 밤 관리인을 찾아왔다는 중년 여성이 2년 전에 죽은 소모라 다쿠조의 부인인 준코이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형사과장은 곧바로 준코의 행방을 살피고 그 중년 여성이 준코였다면 어떻게 유리의 자살을 알게 되었는지를 알아오라고 형사들에게 지시했다. 준코는 현재 신주쿠에서 오뎅 가게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뎅 가게는 긴자의 술집 아가씨들이 근무 중에 종종 들르는 가게였고 그 아가씨 중 한둘은 예전 다쿠조와 준코, 유리 세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런 인연으로 유리를 알고 있던 술집 아가씨 하나가 그녀의 부고 소식을 준코에게 전해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준코는 왜 유리의 죽음을 전해들은 즉시 유독 그녀의 유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굳이 그 늦은 밤 유리의 아파트를 급히 찾아가서 유리가 남긴 유서의 행방을 찾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강렬한 무언가가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의 촉을 건드렸다. 경찰이 입수한 유리의 유서 내용은 함께 동거 중이던 남자가 얼마 전 그녀를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비관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준코는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유리의 유서에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닐까. 형사과장은 분명 그것이 2년 전 남편 소무라 다쿠조의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곧 형사과장은 다쿠라 살인사건의 참고인 명분으로 준코를 불러들여 보다 강력한 치조에 몰아넣었다. 치조를 담당한 수사관 앞에서 파리한 얼굴을 하고 있던 준코가 결국에는 입을 열었다. 그래요.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2년 전 제 남편인 다쿠조를 살해한 것은 저와 유리예요. 우리 두 사람이 공모를 한 겁니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부터 함께 살인 계획을 짰죠.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정말이지 남편은 망난이었어요. 바로 그런 놈을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라고 부를 거예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데다가 집요하고 잔인하기까지 했죠. 저는 남편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신혼 때부터 바람을 피워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건 여전하더군요. 항상 여자들한테 추파를 던지고 치근댔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주제에 젊게 보이고 싶어서인지 염색은 물론이고
때로는 제 화장품을 몰래 가져가서 얼굴에 화장을 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멋을 내고는 늘 술집을 전전했죠. 그런데 그런 주제에 또 엄청난 짠돌이었어요. 돈을 잡아지고선 저에겐 생활비라곤 정말 쥐꼬리만큼 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결국엔 유리와 살림까지 차렸죠.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화를 냈습니다. 몇 번인가 유리를 찾아가서 그녀와 싸우기도 했고요. 가만히 있자니 미칠 것만 같아서 유리 씨라도 붙잡고 늘어진 거죠. 하지만 유리도 만만한 여자는 아니더군요. 지지를 않았어요. 부끄럽지만 유리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에게 들릴 정도로 소리를 치며 싸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남편하고 갈라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국엔 이혼 이야기를 꺼냈죠. 하지만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형사님, 남편은 겉으론 번듯하게 하고 다녔지만 저에겐 폭군이나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유리와 살림을 차린 후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부턴 그의 폭언과 폭력이 점차 거침없어졌죠. 자신은 아내이든 내연녀이든 두 여자 모두를 결코 놓아줄 생각이 없으니 저에게 이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심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나면 젊은 내연녀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강하게 헤어짐을 요구했죠. 하지만 남편의 협박은 허투른 게 아니었어요. 폭력의 강도는 세어졌고 언젠가부터는 칼을 내 목에 가져다 대며 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이 무서워졌어요. 남들은 도망이라도 가지 그랬냐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혹시 도망을 간다 해도 그가 나를 세상 끝까지 쫓아올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저는 무기력해지고 말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사정은 유리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그녀가 나를 찾아와선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치려 한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보여주는 강한 집착 때문에 그녀 역시 숨이 막히고 있었나 봐요. 남편의 광기는 아내인 저에게로만 향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사실 당연한 거겠죠. 유리는 저보다 더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고 인색한 그 사람이 돈을 들여 살림까지 차리며 얻어낸 여자이니 자신의 소나기에 꼭 틀어지려 했을 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내연녀에게 적절한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살림을 차린 이후 제대로 생활비를 챙겨주지도 않았나 봐요. 저에게 그랬던 것과 똑같이요. 그러니 유리는 생계를 위해 친구가 하는 바에서 가끔 일했는데 거기서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나 호감을 나누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그 낌새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후 남편의 집착과 광기가 점점 더 강해진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내연녀 유리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유리가 나를 찾아와서 남편 다쿠조로부터 조만간 도망치려 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무섭지만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이젠 용기를 내려고 한다고요. 형사님, 저는요, 그녀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유리가 행여라도 성공적으로 남편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결국엔 나만 홀로 남겨져서 지옥 같은 남편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우성치는 저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요. 그래요. 나 역시 용기를 내서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목소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형사님, 저 그때 나이 40이었어요. 남은 여생을 남편이 씌워놓은 지옥 같은 굴레에 매여 있기엔 전 아직 살아갈 날이 길었다고요. 우리 두 사람이 과연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리고 유리와 나 둘 사이의 솔직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죠.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남편을 죽이자고.
자유로운 미래가 제대로 펼쳐지게 하기 위해선 완벽한 살인 계획이 필요했어요. 우선 우리는 주변 인물들이 당연하게 여길 유리와 나 둘 사이의 원수 같은 관계성을 잘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몇 차례 그녀의 집에 가서 언쟁을 벌인 적이 있기에 그녀의 집 주변 이웃들은 우리 세 사람의 복잡한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더더욱 서로를 증오하는 원수지간으로 행동해 주변 인물로 하여금 저 두 여자가 결코 함께 남편을 죽이는 건 상상도 아니 절대 의심조차 못할 상태를 만들어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틀이 멀다 하고 유리의 집을 방문해 요란스럽게 싸움을 벌였죠. 유리 역시 조강지처에게 맞서는 첩처럼 말싸움에 이어 몸싸움까지 벌이며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두 사람의 걷잡을 수 없는 관계를 각인시켰어요. 한 달 정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며 우리는 이제 남편을 살인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유리의 집에서 함께 남편을 공격하는 상황을 생각했죠. 하지만 행여 실패해서 동네 이웃에게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들켜버릴 수 있다고 유리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더군요. 인가가 드문 도로 위 남편의 자동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요. 그 다음으로 고민할 문제는 남편을 외진 곳으로 차를 몰고 오게 하는 것과 우리 두 사람이 남편과 차 안에서 함께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 있었어요. 당시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서 그가 제대로 그걸 응해줄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유리가 맡기로 했죠. 유리는 남편에게 최근 당신 아내가 너무 자주 내 집을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다. 그러니 나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제대로 이 상황을 해결해주면 좋겠다. 삼자 대면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끝내주면 좋겠다. 유리는 그런 말로 남편을 여러 번 설득했고 결국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날이 결정되었습니다. 유리는 만나는 장소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원했죠. 그 역시 이미 유리와 내가 미리 계획한 것이었고요. 3월 1일 밤 남편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리가 다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녀가 내일 저녁 여길 찾아올 거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알고 집에 있어라. 저는 시치미를 떼고 퉁명스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리와 나는 살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 꼼꼼히 행동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우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남편의 자동차 뒷좌석 아래 스패너와 노끈을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6시 무렵엔 저와 유리 두 사람의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외출을 했죠. 극장을 찾아가 1시간 정도 영화를 보다가 유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7시 반쯤이었죠. 저의 방문을 주위 이웃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요란스럽게 유리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유리와 나는 큰 소리로 싸움을 시작했죠. 그러다 8시 반쯤 저 먼저 조심스레 그녀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10분 정도 후엔 유리 역시 주위 마주치는 이웃이 없도록 조심해가며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제 집으로 향했고요. 그동안 귀가했던 남편은 제가 집에 없자 준비해둔 음식을 꺼내 저녁 식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유리가 집에 도착했고 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유리는 분명 이 집에서 셋이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왜 당신 아내가 내 집을 찾아와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냐. 그 와중에 나는 겨우 빠져나왔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집으로 가서 당신 아내를 말려보라고 화를 냈을 테죠. 남편은 당장 유리와 함께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유리는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이곳 이웃이 보는 건 싫다며 뒷좌석에 앉아 몸을 숨겼을 거예요. 그렇게 유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 저 역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은 남편과 유리가 차를 타고 지나치게 될
어둡고 조용한 도로 위에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가져다 두는 일이었어요. 저는 미리 도로 표지판이 있는 곳을 살펴봐 두었기 때문에 그걸 옮겨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장갑을 끼고 표지판을 끌고 와서 도로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논밭 근처 후미진 곳에 숨어들었죠. 남편의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저 멀리 달려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곧 남편은 표지판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당황한 듯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고 앞차창 유리 너머를 바라보는 남편의 뒷머리를 뒷좌석에 앉아있던 유리가 스패너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저 역시 얼른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스패너로 일격을 당한 남편은 잠시 정신을 잃은 듯도 했지만 여전히 몸을 들썩이더군요. 그래서 유리와 나는 숨겨놓은 노끈을 몇 차례 남편의 목에 감아 뒷좌석 양옆으로 몸을 최대한 기울이며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당해온 폭력을 떠올리며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요. 이내 남편의 몸이 축 처졌고 우리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은 바르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온몸이 이청였어요. 그런 저를 유리가 살피더니 먼저 용기를 낸 듯 운전석 문을 열고 남편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이 모든 것이 강도의 소행으로 보였어야 하니까요. 지갑을 든 유리의 손도 바르르 떨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그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어두운 도로를 계속 걸었습니다. 큰 길가가 나오자 이내 우리 두 사람은 헤어져서 시간차를 두고 유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에겐 확고한 알리바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었으니까요. 유리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틈을 두어 저 또한 유리의 집 안으로 들어섰고요. 그제서야 우리 두 사람은 밝은 불빛 아래 상기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어요. 둘 다 사시나무 떨듯 하느라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온 힘을 짜내서 다시 큰 소리를 치며 싸움의 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마지막까지 현관문을 큰 소리로 닫으며 그녀의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행여 남편이 살아 돌아와 광기 어린 표정으로 나에게 폭행을 휘두르진 않을까. 온갖 걱정에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하지만 새벽빛이 밝아오면서 겨우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사관이 찾아온 아침 무렵엔 내연녀 유리에 대해 내가 먼저 언급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해졌죠. 형사에게 유리에 대해 언급한 건 미리 계획된 거였어요. 형사가 우리 세 사람의 비뚤어진 관계를 빨리 알아내고 유리와 나의 최근 행동을 살펴야 우리가 지난 시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견원지간 같은 관계성과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가 확실해질 테니까요. 형사님도 알 겁니다. 범행 시간 유리 씨의 집에서 우리가 으르렁거리고 싸웠던 건 동네 주민에게 목격되었고 그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로 제대로 작용했어요. 처음 계획한 그대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요, 끝까지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당분간 절대로 만나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미워하는 연기를 하기로.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 때 유리 씨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리 씨는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되돌아갔고 새로 만나게 되었다는 남자와 얼마 후엔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죽고 2달 정도 지나 집을 팔고 신주쿠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그런 행동을 이상하게 보진 않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 신주쿠 뒤편 작은 오뎅 가게를 열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형사님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정말 긴 세월 동안 들러붙어 있던 불행이 드디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싫어서 죽을 것만 같은 남자한테서 벗어나 겨우, 정말 겨우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물론 저에게도 사람을 죽였다는 죄의식이 있었어요. 하지만요, 형사님. 자유를 만끽하게 된 기쁨이 그보다도 훨씬 더 컸답니다.
오뎅 가게는 꽤나 장사가 잘 됐고 가게를 하는 2년 사이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도 만나게 됐어요. 예전 남편과의 생활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으니 내게 찾아온 새 인생이 저는 정말이지 소중하고 행복했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벌을 받겠죠. 하지만요, 형사님. 저는 남편을 죽인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 오뎅 가게는 심야까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가끔 들르곤 했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들 중에는 죽은 제 남편과 저, 그리고 유리 세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아가씨가 한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유리 씨 이야기를 저에게 가끔 전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아가씨가 가게에 들러선 유리 씨가 지난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정말이지 놀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유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죠. 하지만 아가씨는 그 이유는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가씨가 떠나자마자 저는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혹시 유리가 갑자기 목숨을 끊은 이유가 2년 전 남편을 죽인 일을 내내 끌어안고 괴로워하다 결국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는 아니었을까? 혹시 그런 이유로 죽었다면 유리 씨는 죽기 전에 모든 진실을 유서로 남겨놓은 것은 아닐까?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참여하는 글을 남겼다면 그 유서에 내 이야기도 당연히 적혀있지 않을까? 아니, 내 이름이 정확히 적혀있진 않더라도 그 유서가 경찰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결국엔 나의 행적까지 의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유리와 나의 일치된 알리바이에서 모순점이 드러날 테니 경찰은 유리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아내인 내가 그녀와 공모한 살인범이라는 걸 알아내지 않을까? 숨이 막혀왔어요. 한시가 급했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는 그녀의 유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된 저는 그날 밤 곧장 유리 씨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그녀의 방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아니 혹시 유서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유서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보았느냐며 두서없이 질문을 해댔습니다. 관리인은 저를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유서의 내용을 상상하며 그걸 찾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다면 우리 두 사람의 범행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대로 덮였겠죠. 하지만 형사님, 나는요. 그때는 도저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얻은 행복과 자유가 내겐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저는 정말이지 죽을 것만 같았어요.